지난 10월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국문학 포럼에서는 김만중의 소설 구운몽이 집중 조명됐다. 이 행사에서 구운몽은 세계 최고의 문학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대작으로 평가됐다. 지난 2011년 구운몽은 스페인판으로 출판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다. Es que la obra, como digo, es de lectura amenísima. Uno se olvida completamente del sueño, de que es un monje el que le está pasando todo eso en sueños, y uno se mete en la vida del protagonista y la novela se lee magníficamente. 스페인어판 구운몽의 서문에는 김만중이 자비롭고 교양 있는 어머니를 위해 쓴 사랑의 헌사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구의 구운몽이 알려진 것은 1922년 선교사 제임스 게일의 영어판 출판이었다. 이 책의 서문에서도 어머니를 향한 아들의 사랑을 주목하고 있다. 영어뿐만 아니라 루마니아어에서부터 베트남어에 이르기까지 모두 8개 국어로 번역 출판된 구운몽. 이 소설은 춘향전 다음으로 해외에서 많이 출판된 한국 고전 문학이다. 구운몽이 세계 독자들을 매료시킨 비결은 무엇일까? 시대를 이어온 구운몽의 생명력, 그 힘은 과연 무엇일까? 구운몽이 쓰여진 지 300여 년. 17세기 한국 고전 소설이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모르는 사이에 이 작품은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로 번역이 돼서 세계 독자들에게 읽히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 구운몽은 어떤 소설이었을까요? 구운몽은 서포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것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 아들이 어머니를 위로해야 했던 사연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먼저 김만중과 그의 어머니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만중은 홍문관 대제학을 지낸다. 문형이라 불리던 대제학은 글의 기준을 세우고 평가하던 자리. 그런 그가 폐관문학이라 평화되던 소설을 쓴다는 것은 파격이었다. 구운몽은 과연 어떤 내용이었을까? 구운몽의 병풍을 보면 그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꿈같은 환상의 세계에서 주인공 양소유가 팔선녀와 함께 펼치는 드라마틱한 사랑 이야기. 그것이 구운몽의 줄거리다. 육관대사의 제자 성진은 팔선녀를 만나 희롱환주회로 인간 세상에 떨어진다. 이후 팔선녀를 만나 차례로 사랑을 나누고 입신양명하여 영화롭게 살아간다. 그러나 문득 잠에서 깨어보니 인간사 부귀영화가 한낱 일장 춘몽과 같다는 것을 깨닫고 불문에 귀의한다는 이야기다. 주제가 그 당시 다른 작가들이 가졌던, 사대부들이 가졌던 답답한 어떤 교훈적인 그런 그 삶보다는 완전히 개방된, 그야말로 유불선을 비롯한 모든 사상을 다 융화시켜서 다 받아들여서 완전히 자기화해서 보통 사람들이 읽으면 그냥 오락으로, 그러면 지금 보면은 영화화해도 될 정도로 재미있는 오락 정도 수준의 대중성을 이 소설이 확보하기 때문에 그 당시 독자는 지금 독자가 다 읽어도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만중은 난중에 태어난 유복자였다. 청태종은 12만 대군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해온다. 파죽지세로 남아하던 청군이 14일 만에 개성을 지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원임 대신 윤방과 김상룡은 종묘사직의 위패를 모시고 강화도로 피신한다. 그때
성균관 생원 김익겸도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인조를 비롯한 조정이 남한산성에서 항전하는 가운데 강화도가 함락되고 만다. 그때 김만중의 아버지 김익겸은 남성 누문에 화약괴를 가져다 놓고 그 위에 불을 붙여 순절한다. 그가 몸에 불을 붙여 척화를 부르짖을 때 그의 노모도 아들과 뜻을 같이 해 자결했다. 사후에 김익겸은 영의정으로 추증도 했고 충정이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생원시의 장원한 수제이자 충절의 상징. 그가 김만중의 아버지였다. 남편이 순절할 때 부인 윤씨는 태중에 둘째 아이를 품고 있었다. 이에 남편의 뒤를 따르지 못하고 피난선에서 아이를 낳는다. 그가 김만중이다. 장남인 그 광성보험군과 그 뱃속에 있는 그 서포를 하늘의 뜻에 두 아들을 훌륭히 키우라는 그런 명으로 알고 어떻게 해서 살아서 훌륭하게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배를 타고 피난을 하셨습니다. 피난하시는 도중에 뱃속에서 그 서포 만자중차 할아버지를 낳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그 서포 선생님을 보고 아오, 어렸을 때 이름을 그 선생을 하고 이렇게 불렀답니다. 성진은 남악 형산과 멀지 않은 호북성의 양처사 집에서 태어났다. 양소유가 10살 때 그의 아버지 양처사는 자신은 원래 세상 사람이 아니라며 신선들이 사는 곳으로 떠나버렸다. 졸지에 양소유는 아버지를 잃었다. 21살의 남편을 여인 윤씨 부인은 가난한 살림 속에서도 두 아들에게 직접 글 공부를 가르치며 교육에 전념한다. 두 아들을 가르칠 때는 여름에는 발, 겨울에는 병풍을 치고 가르쳤다. 유복자의 아들이니 공부를 조금만 잘하면 칭찬에도가 지나칠 수 있고 기대에 미흡하면 지나치게 안타까운 표정이 드러날 것이니 이를 가려서 교육에 도움이 되게 하려 합니다. 두 아들을 나라에 필요한 인재로 키우는 것, 그것이 남편의 유지를 받드는 길이었다. 학문을 제대로 해서 결국은 제왕학, 임금님을 잘 보살핌으로써 그 임금님이 선정을 베푸면 백성들이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제대로 위하는 길은 임금님을 잘 보좌할 수 있는 신하를 기르는 것이고 학자를 기르는 것이고 거기에 본인 스스로가 거기에 책임을 스스로 지고 나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역사가 기억하는 김만중의 이름 뒤에는 그의 어머니 윤씨가 있다고 후손들은 말한다. 서포 김만중의 종가의 가장 중심이 되는 곳에는 김만중의 영정이 모셔져 있다. 한국 소설 문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김만중. 남다른 효행을 보였던 그에겐 훗날 문효라는 시호가 내려진다. 그가 문과 효에 출중하였던 것은 예학의 대가들을 선조로 둔 덕분이었다. 증조부 김장생과 조부 김집이 나란히 문묘에 배향된 인물이었다. 이에 못지않게 어머니 윤씨 부인도 훌륭한 가풍 속에 성장했다. 그 큰아들인 서석 광성군 만짝이자 할아버지, 조선조 선조 때 명신이신 해원부원군 윤두수가 고조부가 되시고 인조 때 영의정을 지내신 윤방인 그 할아버지께서 증주부가 되시고 또 그 자제분이신 그 해승이 윤신지가 할아버지가 되십니다. 거기는 저 선조 따님이신 정혜옹주 할머니가 되시고 그 부친께서는 참판궁에서 참판을 하신 윤지란 그 훌륭하신 가문에서 그 교육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윤씨 부인은 어려서부터 총명했으며 특별히 할머니 정혜옹주로부터 예법과 훈도를 물려받고 소학 등을 통해 학식을 넓힌 여성이었다. 윤씨 부인은 왼손엔 미음 그릇,
오른손엔 회초리를 들고 교육했다고 전해진다. 책 살 돈이 없을 때 윤씨 부인은 홍문관 관리에게 책을 빌려 밤새 베껴 쓴다. 아이들 책을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그럴 수 있을 만큼 지적이고 강한 어머니였다. 소유가 하루는 모친께 아뢰되 부친이 천상으로 가실 때 저에게 문호를 맡기셨고 이제 집이 가난하여 모친이 근심하시니 제가 다만 구해야 할 것은 공명을 통해 부친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잠시 어머니의 슬하를 떠나 과거를 보러 갈까 합니다. 어머니의 극진한 정성과 교육으로 김만중은 14살에 진사초시에 합격하고 16살에 다시 진사시에 응시하여 1등으로 합격합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에 미소 짓지 않았다. 1665년 정시 문과에 급제하여 관료로서 첫 발을 내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작은 잔치를 열었다. 모든 집안의 그 잔치는 자기 뭐 회갑이라든가 생신 때 이렇게 음식을 차리는 것도 다 못하게 금하시고 오로지 그 자손들이 그 대과에 급제할 때 그때만 잔치 열게 하셨답니다. 이후 김만중은 예조 참판을 거쳐 대사헌, 대제학, 병조 판서 등 조정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나랏일을 돌보게 된다. 난중에 태어난 유복자를 옳게 쓰일 수 있는 자리에 바로 세우는 일, 그것이 어머니의 길이었다. 어머니의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난중에 남편을 여의고 가난한 살림 속에 유복자로 태어난 아들을 홀로 키워온 어머니의 유일한 꿈은 바로 아들의 입신 양명이었을 겁니다. 헌데 구운몽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번개와도 같으니 당시는 서인과 남인 간의 당파 싸움이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창희빈의 세력에 반발했던 그에겐 급기야 유배라는 형벌이 내려집니다. 아들이 귀향 가던 날, 그 뒷모습에 어머니는 흔들림이 없었다. 영해로 유배되는 일은 선연으로서도 면치 못한 것이니 그곳에 가거든 자신을 소중히 하고 나를 염려하지 말라. 김만중이 귀향 가던 그해, 형님 김만기는 사화에 연루되어 고초를 겪다 숨을 거두었다. 큰아들은 저승길로 떠나보내고 작은 아들은 귀향길로 떠나보낸 채 연로하신 어머니는 홀로 계실 터였다. 김만중은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글을 쓰기 시작한다. 평소 어머니는 책 읽기를 좋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야기가 살아있는 폐설, 즉 소설을 즐기셨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책이 바로 구운몽이다. 구운몽, 제목부터 어머니를 위로하려는 뜻이 담겨 있었다. 비록 귀향은 와 있지만 아들의 마음은 평온하니 걱정하지 마시라는 것이다. 이미 옛날부터 많은 시인들이 이 가슴 속에 이 흉금의 구운몽을 품다 이런 뜻으로 이 구운몽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가슴 속에 구운몽을 품었다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어떤 화평한 마음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세상에 어떤 그 부질없는 그 분쟁이라든가 어지러움 또 번뇌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어떤 마음속 화평을 유지한다. 구운몽은 한문본과 한글본이 동시에 존재한다.
한글본이 193종인 것에 비해 한문본은 약 223종. 한문본이 더 많다는 것은 이 소설이 지적인 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렸음을 말해준다. 한문본의 대부분은 필사본이다. 사대부들이 구운몽을 돌려 읽으며 손으로 베껴 쓴 것이다. 이렇게 구운몽 열풍이 불던 시절, 사대부들 사이에는 규방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소설을 지어 바치는 것이 효라 여겨지기도 했다. 김만중과 동시대를 살았던 조성기라는 사람이 쓴 창성가미록도 노모를 위로하기 위해서 썼다고 되어 있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자식된 도리로서 읽을 거리에 또 들을 수 있는 또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지어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효도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사대부들로부터 시작된 구운몽의 인기는 드디어 궁궐의 담장을 넘는다. 당시 언문이나 폐관문학으로 평화되던 속에서도 이 소설의 가치를 알아본 대표적인 임금이 영조였다. 승정원 일기에 따르면 영조는 친히 구운몽의 작가가 누구인지를 묻는다. 임금이 구운몽을 읽었음을 짐작해 하는 대목이다. 그로부터 10년 후 영조는 다시 구운몽의 작가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문체가 탁월함을 극찬한다. 영조도 구운몽의 애독자였던 것이다. 영조에 이어 구운몽을 읽고 이 작품의 영향까지 받았던 임금이 정조였다. 정조는 효자로 유명하다. 화성의 정전인 봉수당은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지은 건물이다. 해경궁 홍씨의 탄생 60주년이 되던 1795년 정조는 이곳에서 어머니 회가변인 진찬예를 성대하게 거행한다. 정조는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해 구운몽을 지었다는 것을 듣고 자신도 시경에서 시 100편을 골라 모시백선이라는 책을 만들고 그것을 어머니에게 올렸다. 이제 구운몽은 단순한 소설을 넘어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상품이 된다. 조선시대 민화를 소장하고 있는 이 박물관에는 왕실의 유물로 추정되는 병풍이 소장돼 있다. 영국 소도비 경매장에 선보인 작품을 어렵사리 입수한 것이다. 8폭 병풍에 그려진 그림은 다름 아닌 구운몽의 주요 장면. 섬세한 붓터치로 인물 하나하나를 살아있는 듯 묘사했다. 당시 최고의 안료인 광물성 염료로 선명한 색감을 구현하고 금분을 사용하기도 했다. 안방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 당시 궁중에서도 이런 그림을 통해 구운몽의 스토리를 즐겼던 것이다. 이런 소설들뿐만 아니라 옛날에 민담 또는 이런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이 그림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생활 공간을 장식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야기나 소설 속에 담겨 있는 의미를 되새기고 또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위안을 받았던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가에서 사용했던 병풍이다. 이 병풍에는 당시 일반 민초들이 즐겨 읽었던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의 적벽대전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다른 폭에는 양소유가 팔선녀를 만나는 구운몽의 첫 장면이 함께 그려져 있다. 일반 서민들도 비로소 조선 소설 구운몽을 즐기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민초들이 구운몽을 구할 수 있었던 곳은 서점보다는 도서 대여점이었다.
이름하여 새 책점. 돈을 주고 책을 빌려보는 곳으로 베스트셀러는 구운몽이었다. 청계천 수표고 인근에 모여있던 조선시대 도서 대여점들. 구운몽 필사본을 빌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모여드는 사람들로 한때 구운몽 열풍이 불기도 했다. 최재공이나 이덕무 같은 사람들이 쓴 글에 보면은 사대부 여성들이 팔찌나 비녀 등을 팔아서 서로 다투듯이 경쟁적으로 소설책을 빌려다 봤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도서 대여점에서 거래되는 새 책들은 겉페이지에 삼배천을 입히거나 들기름을 발라 튼튼하게 만들었다. 또한 낙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페이지를 표시해 놓았다. 여러 사람이 돌려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책장을 넘길 때 마모가 되기 쉬운 부분에는 아예 글자를 쓰지 않았다. 달아 없어져 글자가 지워질 만큼 여러 사람의 손때가 묻은 책, 새 책은 그렇게 인기가 많았다. 이런 새 책 중에서 구운몽이 흥행할 수 있었던 것은 작품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추었기 때문이었다. 연애 소설이라는 오락성 안에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를 녹여냈던 것이다. 종교적인 면에서도 재미가 있고 또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도 재미가 있고 또 연애담 하나하나 8번의 결혼 이야기 하나하나도 재미가 있기 때문에 동양인으로서는 가장 관심을 가졌던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운몽의 인기는 멀리 대마도까지 전해진다. 물건의 교역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중문화도 기류를 타고 흐르는 것이다. 당시 대마도를 드나들던 일본인 역관들은 이곳의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대중문화의 흐름에도 주목하고 있었다. 1794년에 그 일본인 대마도 역관이었던 오다 이쿠고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상서 기문에 보면은요, 그 당시 조선인들이 즐겨 읽었던 소설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숙향전, 소대성전, 장풍운전 등이 보이고요. 인경업전도 보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구운몽까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서민들 사이에 구운몽이 인기를 모을 수 있었던 건 한글본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평소 유윤시 부인은 아들에게 송강 정철의 작품처럼 한글 소설을 집필해보라 하고 권하곤 했다. 어머니의 뜻대로 한글로 쓰여진 구운몽은 여염집 안악들의 필독서가 됐다. 최초의 구운몽이 한글로 쓰여졌는가 아니면 한문으로 쓰여졌는가, 이 점은 지금도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김만중의 한글 사랑은 남다른 데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는 한문으로 쓰여진 시문에 대해서 이는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과 같다며 비판하고, 진정한 이 땅의 문학은 한글로 쓰여진 문장이라고 강조하곤 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구운몽은 한문과 한글 두 가지 판본으로 존재하게 됐고, 여염집의 안악로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의 독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최초의 국민문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구운몽. 이 소설에는 서서히 외국인 독자가 생겨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첫 번째 나라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큰 대형 서점에서도 구운몽은 쉽게 찾을 수 있다. 구운몽의 그 무엇이 중국의 현대 독자들을 매료시키고 있는 것일까?
구운몽을 현지 출판한 중국의 출판사는 구운몽을 청나라의 명작 홍루몽과 기연줄 만한 최고의 소설로 소개하면서 한국 학생들의 필독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对他评价，我觉得他这里边的中国的元素，如果说是朝鲜小说，我当时确实有点觉得这个就是这个域外这个汉文小说这个水平真是了得，因为他这个文字特别的精美，真说句这是说句我看了之后文字真是无可挑剔，然后从故事的内容到中国这个文化的因素也是蛮符合中国的味道，至少我们现在读起来也是一样。 부마가 된 양소유의 궁중에는 재주 있는 기녀들이 많아 심효연이 건물을 선보이고 백능파가 25현금을 연주했다. 서울의 명승지인 나규원에서 임금의 동생 월왕과 사냥도 하고 풍류도 놀면서 양쪽 진영의 기회를 겨루곤 했다. 구운몽은 이미 18세기 청나라 사신들이나 상인들에 의해서 중국에 처음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1832년) 연행사절단의 일원으로 북경을 방문한 여항시인 김진수는 그곳에서 구운누라는 책을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구운누는 구운몽을 수정 보완한 작품임을 밝히고 있다. 중국 작가 누군가가 구운몽을 개작하여 구운누를 쓴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 구운누의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다. 구운누의 정본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지난 2011년 인천 미추홀 도서관에서 구운누의 필사본이 발견됐다. 구운누는 35회, 18만 자가 넘는 분량으로 원작 구운몽의 3배 분량. 양소유라는 주인공의 영웅담이라는 점에서 기본 골격은 같지만 중국인들이 익숙한 문체로 바꾸고 중국의 유명한 시나 소설을 끼워 넣어 장편으로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홍루몽이라든가 여선회사, 수호전, 영운몽전 이러한 기타 등등 한 10여 종 이상의 중국에서 퍽 유명한 소설들을 당시 이제 대중 통속 소설입니다. 예, 그러한 것들을 작가가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조금씩 짜집기해서 분량을 늘려나가는 방식을 택했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구운누는 10권 10책 가운데 4책이 빠진 6권 6책이다. 분량이 늘어나기도 했지만 당시 중국 현실에 맞게 내용을 고치기도 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랑캐 이름이 외병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원작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토벌한 대상은 외병이 아니라 토번이었다. 구운몽에 등장하는 토번은 지금의 티베트 지역. 이곳은 1750년부터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이미 중국의 영토가 된 지역을 오랑캐로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으로 바꾼 것이다.它增加的这些东西，有的就是直接从《镜花缘》《红楼梦》里边抄来的，并不是他自己创作的。所以我觉得他的成就从文学这个观点、文学欣赏这个观点来说，我觉得他不如九云梦。九云梦的成就要比他高，而且是在前。 현재 중국에서는 원작 구운몽과 그것을 개작한 구운누의 또 다른 증보판 구운기가 동시에 읽히고 있다. 원작 구운몽이 무한 변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구운몽은 일본 문학에도 영향을 미쳤다. 일본의 5천행권 집회. 일본 화폐 모델로는 유일하게 여자 모델이 등장한다. 일본 최초의 여성 작가로 불리는 히구치 이치요이다.
메이지 문단의 천재로 불리던 그녀는 일본 여류 작가로서는 유일하게 기념관이 지어진 작가이다. 여성 작가라는 개념이 생소하던 1890년대 문단에 나옴으로써 지금까지도 그녀는 최초의 여성 작가로 불리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주로 소외된 계층, 봉건 사회에서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여성의 운명을 그려내고 있다. 男性から迫られて無理心中をするとか、あるいはその、少女、綺麗な少女が女郎さんにならなきゃいけない、それから、親の言いなりで結婚した女性がですね、自分の本当の好きな男性と結ばれなくてそれを嘆くというような割と受け身系の女性に、なってしまって、ただそれは当時の明治社会の中で、多くの女性が苦しんでいたことを対してはリアリティを持ったんです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이치요는 초등학교 교육밖에 받을 수 없었다. 그녀는 시문을 배우는 기숙학원에서 소설 창작을 배운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가난하고 고된 삶의 무게를 진정성 있는 기록으로 남겼다. 더 이상 문학은 입에 풀칠할 만한 것이 되지 못하니 마음이 움직일 때만 붓을 잡고 지금부터 문학의 길을 넘어 이승에서는 주판 아래 땀을 흘리는 장사라는 것을 시작하자. 훗날 그녀의 일기는 책으로 출판되어 인기를 모았다. 가난한 습작 시절 그녀는 구운몽을 필사하며 문학에 대한 꿈을 키웠다.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구운몽이 희망을 주었다. 그녀가 필사한 구운몽은 현재 야마나시 히얼리 문학관에 소장돼 있다. 이치요는 200년 전 조선에서 쓰여진 구운몽을 문학의 지표로 삼았던 것이다. 구운몽이란 제목이 선명한 책 한 권. 정성스럽게 써내려간 한 글자 한 글자는 단순히 습작을 위한 필사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樋口一葉は字がとても上手だったんですが、日本の古い古典のつれづれ草とか古今和歌集とかっていった古典の作品もたくさん書き写していまして、で書くことは非常におそらく好きだった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いますんで、小説をこう読みながら自分のものとして手元に残そうとして書き写した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が、予想されます。 그렇다면 이치요는 어떻게 구운몽을 알게 됐을까? 그녀에게 구운몽 필사를 권한 사람은 당시 아사히 신문 기자였던 나카라이 도스이였다. 최초의 한국 특파원답게 그는 조선 사정에 밝은 인물이었다. 또한 당시에는 한문으로 쓰여진 조선의 소설들이 이미 일본에 들어가 있었다. 이치요는 구운몽을 통해 봉건시대 일본과는 전혀 다른 여성상을 만나게 된다. 구운몽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삶을 선택하고 남성에 맞서기도 하는 여성들이었다. 정경패는 자신의 여종인 가운춘을 선녀로 변장시켜 양소유를 속이고자 한다. 그녀의 꾀에 넘어가 가운춘과 하룻밤을 보낸 양소유는 마치 선녀와 사랑을 나눈 듯 정신을 차리지 못함으로써 주위 사람들의 놀림감이 된다. 人間としてその当時から得た
韓国女性たちのそのなんていうかな、生き方、勇ましさとか、そのいろんなものに耐えて生きる力とか、そういうものに私は影響されていたんじゃないか。で直接文学作品には反映されてないかもしれないけども、でもそれを生み出す女性作家としての一を支える元になったのではないか、そんなふうに今思っております。 한편 한국에 들어와 활동하는 외국인이 구운몽의 애독자가 되어 이 작품을 해외에 전하는 경우도 있었다.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제임스 게일. 그는 연동교회 담임 목사로 재직하며 40년을 조선에서 활동했다. 그는 특히 동양적인 정신 세계를 담은 한국 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게일은 춘향전과 구운몽을 영어로 번역하고 우리의 고전 문학을 해외에 알렸다. 구운몽을 비롯한 한국 소설에는 그가 기대하는 모든 정신 세계가 녹아 있었기 때문이다. 천하의 유도, 선도, 불도가 특히 높으니 이른바 삼교라. 유도는 살아있을 때의 사업이요, 신선은 예로부터 구하여 얻은 자가 드물며 내 꿈에 참선하는 것이 보이니 이 분명 불가와 인연이 있는지라. 그가 원하는 한국 문학의 모든 모습들이 구운몽에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게일 목사가 번역했던 주로 이런 작품들을 보면은 종교라든지요, 그 보이지 않는 신비롭고 불가사의한 것, 그리고 귀신들, 그리고 한국에 묻혀져 있지만 소중한 존재들인 그 여성들, 역사 속의 위대한 여성들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시를 좋아하셨습니다. 서양인의 눈에 비친 일부 다처제.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은 능동적이고 주체적이었다. 구운몽은 소설이라는 형식 속에 동양의 문화, 사상, 철학을 모두 담아낸 작품이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하더라도 소설은 상당히 좀 천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패설류로 생각을 했거든요. 양식이 문제가 아니다. 거기서 무엇을 담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박하게 생각하던 소설 양식의 최고의 진리, 부처님의 진리, 공맹철학 또는 성리철학을 담았대요. 김만중은 당시 주류 사회의 문학 형식, 사상 체계를 뛰어넘어 구운몽을 창작했다. 바로 그런 그의 혁신이 세계의 독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시간의 한계 없이, 국가의 경계 없이 구운몽이 현대에도 여전히 생명력을 갖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우선 내용이 재미있다는 점, 이야기 구조가 탄탄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 주제가 진리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 이렇게 현대적인 관점에서 봐도 구운몽은 대단히 뛰어난 작품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이 소설을 번역한 모든 책의 서문엔 아들인 김만중이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 쓴 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쓴 소설, 모자간의 지극한 사랑, 바로 그것이 구운몽을 이해하는 또 하나의 열쇠입니다. 김만중이 관직에 있던 당시는 서인과 남인의 당파 싸움이 한창이던 때였다.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 책봉하는 데 반대하던 김만중에게 마침내 세 번째 유배령이 떨어진다. 김만중은 연로하신 어머니에게 뒷모습을 보일 수 없어 배웅 나오신 어머니를 먼저 가마에 오르시게 했다. 어머니의 가마가 길 모퉁이를 돌아서자 그때서야 김만중은 눈물을 흘렸다. 김만중의 세 번째 유배지는 어머니가 계신 한양으로부터 너무도 멀리 떨어진 남해 노도였다.
물리적 거리보다 마음의 거리가 더욱 멀게 느껴진 것은 칠순을 넘기신 어머니와의 기약 없는 작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해 유배지에서 어머니 생신을 맞으며 그는 이런 시를 지었다. 오늘 아침 어머니를 그리는 글을 쓰고자 하나 글자가 되기도 전에 눈물 이미 흥건하다. 몇 번이나 붓을 적셨다가 내던졌는가. 문집에 남의 시는 응당 빠지고 없으리. 한평생 순직한 남편의 자리를 지켰듯이 어머니 윤 씨는 귀향간 아들의 자리를 지켰다. 자애로운 할머니였지만 훈육은 엄격했다. 발을 치고 아들을 가르쳤듯이 손자를 가르치고 증손자를 가르쳤다. 윤 씨 부인의 가르침을 받은 후손들은 모두 대제학에 오른다. 저희 집안에서 7분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2분이 바로 그 예문관, 홍문관 대작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형제 대작이 되고, 또 만짝이자 광성문 자제 둘째 자 잡은 그 진짝 유자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양관 대작을 하셨고, 그분 또 둘째 아들이신 그 양차택 할아버지가 또 대작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안에서는 형제 대작, 3대 대작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대째 대제학을 배출하는 동안 윤 씨 부인이 늘 강조한 것은 공직자의 청빈함이었다. 비록 장부가 옷을 기워서 입었다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웃을지라도 어찌 부끄럽다고 하겠는가. 네가 벼슬에 나가 입게 되는 의복을 그 전에 입던 배옷보다 화려하지 않게 하여라. 승상이 된 양소유는 궁에서 내린 그 문으로 사흘 연속 유부인의 장수를 기원하는 잔치를 열었다. 승상이 색동옷을 입고 배곡잔을 받들어 모친께 올리자 부인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더라. 그렇게 어머니를 모시고 77세 희수연을 벌이는 것이 김만중의 꿈이었다. 그러나 아들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했고 돌아가시고 수개월이 지나서야 부음을 받았다. 김만중은 초옥 한쪽에 어머니 위패를 모시고 조석으로 밥을 해서 올렸다. 누구 못지않게 지성적이고 많은 학문에서 지성을 가지고 있고 자식에 대한 끊임없는 덕성과 자의를 가지고 있는 감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지성과 감성을 어우러면서 본인은 희생하더라도 자식이 결국 나라에 더 다양한 입장에서 적극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문학을 통해서 그런 기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이상적인 한국 여인상이고 어머니상이 아니겠느냐. 형제 대제학, 3대 대제학을 길러내고 어머니 윤 씨는 비로소 남편 옆에 누웠다. 비석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저 소박하게 부인 해평 윤 씨라고만 적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6글자는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욱 큰 이름이다. 어머니가 떠나신 이듬해 슬픔에 젖어 병약해진 김만중도 모친의 뒤를 따른다. 난중의 유복자로 태어나 난세 속에 살았던 김만중. 그도 이제 비로소 일체 분쟁이 없는 구운몽의 세계로 떠났다. 그가 생을 마감한 후 그가 속해 있던 노론에서는 그를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평가했다. 한편 노론과 당정을 벌여온 남인에서도 역시 그를 효성이 지극한 사람으로 적고 있다. 대사가 묻기를 성진아 인간 세상 부귀가 과연 어떠하뇨?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대사가 말하되
이제 금강경 큰 법을 일러 너의 마음을 깨닫게 하려니와 인위적인 일체의 법은 꿈과 환상 같고 물거품과 그림자 같으며 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 같으니 구운몽의 주제는 흔히 일장춘몽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덧없이 지나간다는 의미의 일장춘몽. 하지만 서포 김만중이 구운몽에서 말하고자 했던 것은 인생의 허무함이 아니라 이른바 공사상이라는 불교의 가르침을 그 주제 속에 녹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없으되 있으며 비어 있으되 충만한 공의 세계. 아마도 그러한 세계에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로도 조건 지을 수 없는 근원적인 사랑이 아닐까요? 서포 김만중과 어머니 윤씨 사이의 지극한 사랑. 바로 이것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서 오늘날까지도 구운몽이 생명을 갖는 이유일 겁니다.